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수유엔의 저서, 상경, 발췌본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경영의 지혜랄까요? 네, 흥미로운 자료죠. 특히 중국 근대 격동기의 거상이 된 호서람,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의 삶에서 뽑아낸 통찰들, 이걸 좀 파헤쳐 볼 텐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2008년에 더난출판 번역본 기준으로 보면 그냥 성공담이 아니에요. 그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았던 상인들의 아주 깊은 철학에 담겨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처세술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책의 진짜 핵심, 그 정수를 뽑아내서요.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인재를 알아보고 시대 흐름을 읽고 명성을 쌓아가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는 법까지요. 맞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하는 원칙들인데 이걸 당신과 함께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그 호설함의 방식, 돈보다 사람,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큰 가치를 봤다는 점, 여기에 좀 주목해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기회입니다. 호설함, 시작은 정말 뭐랄까 미미했죠. 그렇죠. 1823년생이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항저우 전장에서 도제 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바로 왕유령이라는 사람. 아, 그 인물. 네. 이 사람의 가능성을 딱 보고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은자 500냥을 그냥 빌려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내다본 사람에 대한 투자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장기적인 안목이에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의 잠재력,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본 거죠. 이게 옛날 여부리가 몰락한 왕족에 투자했던 거나 또 오당이란 인물이 훗날 서태후가 될 여인에게 그냥 베푼 작은 친절이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군요. 네, 결국 핵심은 당장의 어떤 금전적 이익보다는 사람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보는 그 안목,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호소람은 이걸 알았던 거죠. 사람 장사가 가장 큰 장사라는 걸요. 그렇군요. 그런 안목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안목이 있어도 기회를 현실로 만들려면 인내심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것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호소람 스스로도 치욕을 참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런 모습은 현대 거상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홍콩의 이가성 회장. 어린 시절에 정말 온갖 고생 다 겪었죠. 아,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찻집 심부름꾼부터 시작해서 시계수리공, 영업사원까지. 근데 중요한 건 좌절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상황에 적응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찻집에서는 손님들 취향을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신뢰를 얻고 시계회사에서는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히고 그야말로 역경 속에서 생존 비법을 터득한 셈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가성이나 호소람의 이야기는 책에서도 언급된 역경에 처해야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 말을 딱 떠올리게 해요. 역경이 오히려 잠재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써요. 네,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꽤 부유한 지식인 가문 출신이었는데 정치적인 오해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홍콩으로 건너갔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딱 50 홍콩 달러. 그걸로 공사장 막노동부터 시작했거든요. 와, 정말 밑바닥부터네요. 네. 근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자본,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것, 그리고 정보, 버려진 신문이라도 읽어서 정보를 얻는 것, 이게 필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악착같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바로 이런 강인한 의지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회를 포착하고 만들어내는 힘.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을 얻고 활용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호설함은 이 점에서도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쓸 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주목했다는 거.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진세룡이라는 사람, 노름꾼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도 인맥 넓고 말솜씨 좋은 장점을 더 높이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약간 시험을 하죠. 은자 50냥을 주면서. 아, 맞아요. 시험했죠. 근데 그가 유혹을 이겨내고 약속을 지키니까 그다음부터는 믿고 중용한 거죠. 결점이 있던 유불제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장점을 살려서 서양 상인과의 다리를 놓게 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부탁하는 식으로 아주 요긴하게 활용했죠. 정말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쓰는 법이 남달랐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 지점인데요. 인재를 제대로 쓰려면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요. 네. 호소람은 단순히 사람을 고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다 돌봐주면서 직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책에서도 식솔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후하게 채워주었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런 디테일까지? 이게 결국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상하 동욕자승.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은 욕심을 가지면 반드시 이긴다. 이 원리와 통하는 거죠. 오, 손자병법까지? 목표를 공유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것. 대만의 채말림 회장 역시 재산이 흩어지면 사람이 모이고 재산이 모이면 사람이 흩어진다. 이런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주식 나눠주고 높은 보너스 주고 그렇게 기업 성장을 이끌었죠. 아, 채말림 회장 사례도 그렇군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최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인재 확보에 정말 파격적이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네요. 바로 중국의 기업 대왕 유홍생. 유홍생, 네네. 이분은 성냥공장 설립 초기에 제품 결함 때문에 엄청 골치를 앓았잖아요. 네, 고생 많이 했죠. 해결책으로 미국 유학파 화학 박사인 임천기를 영입했는데 그 당시 견습공 월급이 3위안, 자기 월급도 1,000위안이 안 되던 시절에 월급을 얼마 줬다고요? 무려 1,000위안. 자기 월급 수준으로 준 거죠.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네. 근데 그 임천기가 지대에 딱 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수출길까지 열었죠. 이야, 투자가 성공했네요. 또 부실했던 모직 공장을 인수했을 때는 신문에다가 연봉 20만 위안,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걸 내걸고 인재를 구하는 광고를 냈어요. 20만 위안이요? 그 시절에? 네. 그래서 결국 정팽년이라는 적임자를 찾아서 1년 만에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최고의 대우로 최고의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자, 그럼 기회 포착, 인재 활용에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대의 흐름, 즉 형세를 읽고 이용하는 법입니다. 형세.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흐름을 읽는 눈이 중요하죠. 호소람은 자기가 활용해야 할 힘으로 4가지를 꼽았다고 하죠. 관장, 상장, 양장, 그리고 강호. 네, 관장은 관리사회, 상장은 시장, 양장은 서양 세력, 그리고 강호는 비공식적인 인맥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4가지 힘을 정말 절묘하게 활용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좌종당 같은 최고 권력자와의 관계, 관장을 20년이나 유지하면서 군수품 조달 같은 국책 사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좌종당과의 관계는 유명하죠. 또 생사, 그러니까 비단 무역 독점을 시도하거나 부광전장이라는 은행을 운영, 상장하면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금융업까지? 그리고 조방이라는 운송조직 우두머리와 교류하고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서양 상인과 협력하고 외국 차관까지 도입, 양장하면서 국제적인 사업 기반까지 마련했죠. 정말 다방면으로 손을 뻗쳤네요. 여기서 헛사람의 세리 철학이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시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힘의 흐름, 즉 형세를 만들거나 유리하게 이용해야만 이익이 따라오는다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인 관점이죠.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형세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 세리 철학, 이거 현대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왕균효라는 인물. 정부 규제가 아주 강했던 시절에 민간 항공 노선 개설이라는 틈새를 딱 포착했어요. 그리고 당국과 끈질기게 협상해서 중국 최초의 민간 전세 항로를 열었습니다. 와, 규제 속에서 기회를 본 거네요. 네, 정책 변화라는 형세를 읽고 기회를 잡은 대표적인 사례죠. 또 동북의 전기대왕 손봉이라는 사람은 군 복무 경험을 통해서 남방과 동북지방 간의 상품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지역차와 시간차라는 형세를 간파했습니다. 지역차와 시간차요? 네, 이걸 활용해서 남방에서는 넘쳐나던 녹음기를 수요가 많았던 동북 지역에 팔아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것도 형세를 이용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형세를 읽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네요. 네. 심지어는 아예 새로운 형세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들어낸다고요? 네. 전잘 오라키 회사 사장이었던 단영평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오라키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그는 당시 중국 사회에 불었던 컴퓨터 학습 열풍, 이 시대적 요구에 주목했습니다. 아, 컴퓨터 학습기 붐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패왕 컴퓨터 학습기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게 오락기와 학습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제품이었어요. 이게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와,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책에서 말하듯이 기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신용과 명예의 중요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호서람은 이 점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얻어라. 성실과 신의로 천하의 고객을 모은다.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네, 그의 경영 철학에 담긴 말들이죠. 그가 설립한 약방, 호경여당. 여기는 고객을 부모 모시듯 대한다는 원칙으로 아주 유명했잖아요. 단순히 약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고객과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쌓인 무형의 자산, 즉 좋은 평판이야말로 책에서 말하는 금자초패, 황금간판인 셈이죠. 아, 황금 간판. 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평판이야말로 당장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 사례를 좀 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고정공주라는 술회사의 왕효금 사장 이야기가 있어요. 가격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판매상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복잡한 실사 절차 없이 187만 위안 전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 통크게 약속했네요. 네, 이 결정 하나로 그는 판매상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는 외상거래도 터주면서 먼저 남을 구해야 나도 살 수 있다는 상생의 원칙을 실천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네요. 또 다른 예로 하남성의 아시아상가 이야기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 백화점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아, 어떤 서비스였나요? 고객 불만이 딱 접수되면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출동해서 수리를 해줬대요. 그런데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반품해주고 심지어 고객이 오고 가는 데든 교통비까지 보상해줬다고 합니다. 헐, 교통비까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이었지만 이런 고객 감동 정책이 결국에는 업계 최고 매출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거죠. 아, 결국은 이익으로 돌아왔군요. 그렇죠. 호서람 개인의 일화 중에서도 이 신용과 인정, 이걸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팔찌 이야기. 아, 네.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젊고 어려웠던 시절에 친구 아내에게 은자 5냥을 빌리면서 담보 가치도 없는 아내의 팔찌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돈을 다 갚고 나서도 그 팔찌를 돌려받지 않았죠. 맞아요. 이유가 뭐였죠?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돈은 갚았지만 어려울 때 받은 그 인정은 아직 갚지 못했다는 거였죠. 아, 맞다. 인정. 네. 훗날 그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나서야 비로소 그 팔찌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정의 무게를 호소란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금전적인 빚은 갚았지만 마음의 빚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게 호서람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용모, 즉 용기와 지략. 다시 말해서 통찰력 있는 결단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용기와 지략 둘 다 필요하죠. 호서람은 정말 대담한 면모가 있었어요. 책에서는 심지어 칼날에 묻은 피를 핥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청나라의 반기를 든 태평천국군의 자금, 이걸 비밀리에 예금으로 받았다는 거. 이거 발각되면 바로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위험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이걸 통해서 막대한 무이자 자금을 확보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또 소도회,
라는 조직이 상해에서 봉기를 일으키기 직전에 정말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리 비단, 생사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상해로 옮겨놓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봉기 전에요?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러니까요. 봉기 후에 물류가 마비되고 물가가 폭등했을 때 이 비단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정말 배짱이 두둑했네요. 그런데 그런 과감한 결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깊은 통찰력, 책에서 말하는 심오한 안목과 넓은 시야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안목과 시야. 네, 호서람은 늘 배부를 때 굶게 될 날을 생각하라면서 미래의 위험에 대비했다고 하잖아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뒀던 거죠. 아, 위기 대비. 맞습니다.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결단력은 다른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이분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유명했죠. 아, 불황기에 투자하는 거요? 네, 불경기가 투자의 최적기다. 이런 신념으로 남들이 다 몸살일 때 과감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또 모토로라를 창업한 폴 갤빈.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발발을 예견하고 군용 무전기 개발에 착수해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시대를 읽었네요. 그렇죠. 전쟁 후에는 또 발빠르게 경찰용 무전기나 TV 시장으로 사업을 전환했죠. 일본 세이브그룹의 요시 아키라 회장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반대로요? 네, 부동산 거품이 한창일 때 과열을 딱 감지하고 토지 매입을 중단했어요. 또 볼링 붐이 일었을 때도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위기를 피했습니다. 안 하는 결단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모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안목,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력을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상경 속 호서람과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 사람을 얻고 활용하는 능력,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 신용과 명성을 쌓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찰에 기반한 과감한 결단력까지. 네,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사람과 시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원칙들이 탄생했던 시대와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시대가 다르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지혜, 예를 들면 사람의 중요성이라든지 신용의 가치,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 같은 것들, 이런 건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들을 현재 당신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호서람이 활용했던 관장, 상장, 양장, 강호의 힘. 이것도 오늘날의 정부 정책, 시장 동향, 글로벌 관계,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로 바꿔서 생각해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물들, 이들은 이익, 즉 리와 의리, 그리고 인간적인 정, 인정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 균형 잡기가 참 어렵죠. 호서람은 인정의 빚을 갚으려고 팔찌를 돌려받지 않았고, 왕요금은 신의를 위해 손실을 감수했고, 채말림은 재산을 나누어 사람을 모았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라면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당신의 목표 추구 과정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형세와 이익을 쫓는 세리와 인간적인 도리, 신의를 중시하는 인의, 이 둘은 과연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호소람처럼 그 둘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당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 또한 아주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